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임상심리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 관심사는 병원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 참 많이 하시죠. 네.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많은 분들은 병원에 도대체 심리 전공한 사람이 일할 자리가 어딨냐라는 것도 되게 의아해하세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부터 좀 안내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병원 슈퍼바이저로 조금 계셨었죠. 네, 아주 조금 있었어요. 예. 말씀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석사 때 저는 꿈이 병원 슈퍼바이저입니다. 이 얘기 정말 자주 드렸었잖아요. 꿈이 슈퍼바이저라고 하시더니 바로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세상이 그렇죠. 네. 슈퍼바이저, 예, 어떤 직업인지요. 예. 일단 정신과라는 곳이 분명히 병원이고 의학이 한 영역이긴 한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거는 무슨 혈액이나 엑스레이 같은 걸로 사실 보여지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심리학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이제 전담하는 사람들이 임상심리학자, 또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분들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병원에서 아예 정신과 안에 임상심리 전문가의 별도의 이제 직역이 존재합니다. 뭐 어떤 위치로 계시는지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그래서 보통 공식적으로 정신과의 식구로서 거기에 이제 직원 혹은 교수진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좀 더 큰 병원들은 이제 수련 과정도 있죠. 그 밑에. 그래서 수련생이 있는 병원의 임상심리 전문가는 수련 감독자, 영어로 슈퍼바이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수련을 받는 학생은 따로 있지 않고 임상심리 전문가만 일하면 그냥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분만 일을 하시는 거고. 하지만 뭐 웬만한 정신과 병원에는 네, 임상심리학을 전공하신 전문가 선생님이 다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요새 많은 과에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신경과에도 많이 계시고요. 재활의학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은 소아청소년과에도 상당히 많은 분이 계시죠. 이제 저는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수련을 받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과에서 주로 수련을 받고 내과에서 그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장기 이식을 받는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의료진들에게 가장 적합한 후보군이 누구인지를 이제 선별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컨설테이션 역할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또 저는 수면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수면에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입원하신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도 이제 치료, 심리 평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것에 대한 직업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 저희 선배 한 분이 일을 하셨던 직업은 그 국가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돌봐주는 그런 큰 팀이 대학병원 안에 설치가 보통 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직,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연구원이나 아니면 그런 상담가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립암센터에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사실은 꽤 있죠. 맞아요. 네. 거기 호스피스 병동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끝에 이제 인생의 끝에서 뭔가 생존을 위한 치료보다는 이제 마지막을 잘 마무리를 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런 임상 전문가들도 있고 이제 암 환자들의 그런 치료 과정에서 힘들거든요. 암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네, 혹은 그 유전 가능성이 높은 암을 본인이 갖고 계시면 가족들, 특히 이제 딸들이나 아기들에 대한 죄책감이 크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심리적으로 다뤄줘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임상심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이제 직원복지가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인재관리라는 차원에서 되게 중요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대기업 그리고 벤처기업도 좀 되게 젊은 경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데들은 보면은 대부분 회사 안에 진짜 비밀이 보장되면서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담 시설들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물론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임상심리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임상심리 전문가분들은 직원분 중에서 약간
정신병리의 고위험,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 같은 분들을 좀 일찌감치 좀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적절한 개입 같은 걸 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 기업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나오신 분이 사실은 인상심리 전문가를 제일 선호한대요. 여러 가지 사실은 최적화되어 있다고, 기업의 일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주장이고요. 저희 학교의 공식적 입장과는 조금 아니, 저희 홍보 채널이어갖고 일단은 저희 자격증이 최고다 이 기조로 지금 저희는 계속 하는 겁니다. 최고죠. 네, 홍보 네. 채널입니다. 예. 그래서 그 각 기업에 이제 많이들 가 계셔요. 그런데 그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부분도 임원분들의 상담을 위한, 임원분들만을 위한 임상심리 전문가 또 따로 채용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스템은 특히 공채로 이렇게 뽑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은 특채 전용으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업 상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그 회사 안에 들어가서 회사 직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기업 상담을 전문으로 해주는 기업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와 협약을 맺어갖고 별도의 다른 장소에 가서 그 맞아요. 직원들이 가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 상담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이런 기업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기업 상담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고위험군을 발굴을 하는 것도 있고, 가끔 가다가 안타깝게도 회사 내에 어떤 뭐 사고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다른 회사원들이 너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좀 위기 개입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형 기획사에서도 사실은 많이 그렇죠. 연계해서 네. 하고 있어요. 연습생들 이제 정신건강 관리, 맞아요. 뭐 이미 데뷔한 친구들의 정신건강 관리 이런 것들도 보통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 있으신 분들 많이 좀 선호하는 걸로 알고 많이들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건 대놓고 하기가 조금 맞아요. 어렵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그 회사 상담을 본인이 하고 싶으면 뭘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임상심리 전문가가 갖춰야 될 모든 소양과 수련 이런 거 다 마치셔야 되는 건데요. 근데 좀 추가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을 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검사 도구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상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좀 전체적으로 사람을 다루는 능력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맞아요. 그리고 인사팀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죠. 인사팀은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많이 못 들어요. 임상심리 석사 정도로 석사 정도. 가 계시는 네. 분이 있죠. 계시잖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석사 정도만 마치고 수련을 받지 않고 이제 회사에 조금 석사급으로 이제 네. 그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대리보다 몇 개 들어가나요? 과장? 대리로 들어갑니다. 대리로. 사원이 아니라 대리로 대리? 들어가겠죠. 석사면은.